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삼국유사에 실린 태종 김춘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삼국유사만큼 좋은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후기의 고승, 이련이 편찬한 사서로서 우리나라 고대의 역사, 지리, 문학, 언어, 민속, 사상, 종교, 미술, 고고학 등 문화유산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책이지만 이 방면의 전공자 외에는 삼국유사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국문학자 이동환님께서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교양서로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편역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이야기 중에서 백제를 병합함으로써 삼국통일의 기반을 공고히 한 태종 김춘추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펴낸 곳 도서출판 장락 편역 이동환 지은이 이련 태종 김춘추 신라 제29대 태종대왕, 왕의 이름은 춘추, 성은 김씨로서 문흥대왕으로 추봉된 각간 용수의 아드님이다. 어머니는 진평대왕의 따님인 천명부인이고 왕의 비는 문명왕후 문희이니 바로 김유신공의 손 아래 누이다. 왕이 문희를 맞아들이기 전의 일이다. 문희의 언니 보희는 어느 날 밤 서학에 올라가 방뇨를 했더니 온 서울에 오줌이 가득히 차오른 꿈을 꾸었다. 아침에 일어나 동생 문희에게 그 꿈을 얘기했더니 문희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말했다. 내가 그 꿈을 사겠소. 언니는 물었다. 무엇을 주겠느냐? 비단침하면 되겠지? 언니는 좋다고 응낙했다. 문희는 언니 보희 쪽을 향하여 옷깃을 벌리고 꿈을 받아들일 자세를 취했다. 보희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지난밤의 꿈을 너에게 넘겨준다. 동생 문희는 비단 치마로 꿈값을 치렀다. 문희가 그 언니 보희에게서 꿈을 사고 난 뒤 열흘쯤 되는 정월 5기일이었다. 문희의 오라버니 유씨는 바로 자기 집 앞에서 춘추와 함께 공차기를 하고 놀았다. 유씨는 짐짓 춘추의 옷을 밟아 그 옷고름을 떼어놓고는 자기 집에 들어가 꿰매도록 하자고 청했다. 춘추는 유신의 청에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유신은 손윗누이인 아해, 보희에게 춘추의 옷고름을 꿰매주라고 말했다. 아해는 어찌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가벼이 귀공자를 가까이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양했다. 그러자 유신은 아지, 문희를 시켜 춘추의 옷고름을 달아주게 하였다. 춘추는 유신의 그 의도를 알아채고 마침내 문희와 상관했다. 그 뒤로 춘추는 빈번히 문희에게 다녀가곤 했다. 유신은 문희가 임신했음을 알았다. 네가 부모님께 아뢰지도 않고 임신한 건 어쩐 일이냐? 라고 하면서 크게 꾸짖었다. 그러고는 널리 소문을 퍼뜨리고 누이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했다. 어느 날 당시의 임금 선덕여왕이 남산으로 산책 나가는 것을 기다려 유신은 자기 집 뜰에다 섭을 쌓아놓고는 불을 질러 연기가 치솟게 했다. 남산에서 선덕여왕은 연기를 바라보고 웬 연기냐고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신하들은 들은 바대로 아마 유신이 그 누이를 불태우나 봅니다.
라고 아뢰었다. 왕은 그 까닭을 물었다. 그 누이가 시집도 가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때문인가 합니다. 라고 신하들은 아뢰었다. 왕은 그것이 누구의 소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때 역시 왕을 모셔 그 앞에 있던 춘추의 얼굴색이 확 변했다. 왕은 자기의 이질벌되는 춘추의 소위임을 알고 말했다. 네가 한 짓이로구나. 빨리 가서 구해내도록 해라. 춘추는 왕의 명을 받고 유신의 집으로 말을 달려 왕명임을 알리고 제지시켰다. 그 뒤 곧 드러내놓고 혼례를 치렀다. 왕이 태자로 있을 때 고구려를 정벌할 심산으로 군대를 청하러 당나라에 들어갔다. 당나라 임금이 왕의 풍채를 칭찬하여 신성한 사람이라 하고는 굳이 자기 곁에 머물러 주기를 원하는 걸 애써 설득시켜 돌아왔다. 신라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정벌을 서두르고 있을 때다.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은 무왕의 맏아들로서 그 사람됨이 큼직하고 용맹스러워 담력이 있을 뿐 아니라 어버이 섬기기에 효성스럽고 형제와도 우애 있어 당시 사람들이 그를 해동 증자라 부를 지경이었다. 당태종 15년 641년에 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뒤로 의자왕은 사뭇 술과 계집에 탐닉하여 정치는 거칠어지고 나라는 위태로워졌다. 백제의 대신 직인 좌평 벼슬에 있는 성충이 충간을 다했으나 의자왕은 듣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다 가두어 버렸다. 성충은 옥고로 말미암은 병으로 해서 죽기에 이르렀다. 죽음에 임하여 성충은 의자왕에게 글월을 올렸다. 충신은 죽어도 그 임금을 잊지 못한다 합니다. 원하옵건대 한 말씀 드리고서 죽고자 합니다. 신이 일찍이 시세의 변동을 살펴보니 머지않은 날에 반드시 전쟁이 있겠습니다. 대체로 군사를 부림에 있어서는 그 싸울 지역을 잘 가려야 하오니 상류에 진을 치고 적병을 맞이해야만 국통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의 군사가 오게 되면 육로로는 탄현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그 험하고 좁은 지세를 의지하여 막아야 될 것이옵니다. 그러나 의자왕은 깨닫지 못했다. 한편 신라에서는 선덕여왕을 이어 진덕여왕이 승하하자 당고종 5년 654년에 춘추는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한편 백제의 의자왕 즉위 19년 659년 즉 백제가 망하기 1년 전 해에 백제의 오회사에는 오회사란 절의 이름입니다. 빛깔이 붉은 커다란 말이 나타나 밤낮으로 6번을 절을 끼고 돌았던 일이 있었다. 같은 해 2월에는 한 무리의 여우가 의자왕의 궁중에 들어와 그 중의 한 마리 흰 여우는 좌평이 쓰는 책상 위에 올라 앉았다. 4월에는 태자궁에서 암탉이 뱁새와 교미를 한 일이 있었다. 5월에는 사자수 기슭에 사자수란 부여의 강, 지금의 백마강입니다. 커다란 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3길이나 되었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죽는 변이 일어났다. 9월에는 궁정에 있는 느티나무가 울어댔는데 그것은 사람의 곡성과 같았다. 밤에는 귀신이 궁궐 남쪽의 귀리에서 울어댔다. 의자왕 즉위 20년, 즉 백제가 망하던 그해 봄 2월에는 서울의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또 서해 바닷가에 작은 고기들이 나와 죽었는데 백성들이 이루 다 먹지를 못했다. 사비수가 역시 핏빛이 되었다. 사비수 역시 지금의 백마강입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나무 위에 몰려든 변이 일어났고 도성거리 사람들이 공연히 놀라 마치 누가 잡으러 오기나 하듯 달아나다가 쓰러져 죽은 자가 100여 명이나 되었고 재물을 잃은 자가 무수했다. 6월에는 왕흥사의 중들눈에 돛대가 큰 물결을 따라 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광경이 보였고 돌사슴만큼이나 커다란 개가 서쪽에서 사비수 언덕으로 와서 왕궁을 향해 지저대다가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졌다. 또 도성 안의 뭇개들이 길 위에 모여 혹은 지저대고 혹은 울어대다가 한참 만에 흩어진 일이 있었다. 역시 6월에 귀신이 궁중에 들어와 큰 소리로 외쳤다. 백제 망한다. 백제 망한다. 그러고는 곧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왕은 괴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귀신이 들어간 자리를 파보게 했다. 서너 자쯤의 깊이로 내려간 땅속엔 거북이 한 마리가 있고 그 거북이의 등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어 있었다. 백제는 보름달이요 신라는 초승달 같다. 왕은 무당에게 물어보았다. 무당은 그 글의 뜻을 풀이해 아뢰었다. 보름달이란 이미 다 찬 것입니다. 차면 이주러지게 마련입니다. 초승달과 같다는 것은 아직 차지 못한 것입니다. 차지 못했으면 점점 차오르게 마련입니다. 이 해석을 듣고 의자왕은 노하여 그 무당을 죽여버리고 다른 무당을 불러 물어보았다. 다른 무당은 아뢰었다. 보름달이면 성한 것입니다. 초승달과 같다는 것은 미약한 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성대해지고 신라는 미약해진다는 것인가 합니다. 의자왕은 이 해석을 듣고는 기뻐했다. 신라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정벌을 서두르고 있을 때다. 신라의 태종은 백제국에 온갖 괴상한 병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왕 즉위 7년 660년에 그 아들 인문을 당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어 군사를 청하게 했다. 당나라 고종은 좌호위 대장군 형국공 소정방을 신구도 행군 총관으로 임명하여 자위 장군 유인원과 좌호위 장군 풍사귀와 좌호위 장군 방효공 등을 막료로 하여 13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정벌하도록 했다. 막료란 중요한 계획이나 시행 따위의 일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편 신라왕 춘추를 우의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서 신라군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 군사들과 합세하게 했다. 소정방은 군사를 이끌고 성산에서 바다를 건너 신라국의 서쪽 덕물도에 이르렀다. 덕물도는 지금의 서해 덕적도입니다. 신라왕은 장군 김유신으로 하여금 정병 5만을 거느리고 진격하게 했다. 백제의 의자왕은 나당 양국의 군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서 무 신하들을 모아놓고 전략을 물었다. 좌평 의직이 아뢰었다. 당나라 군사들은 멀리 바다를 건너와 이곳 풍토에 익숙하지 못하고 신라군은 당나라의 원조를 믿어 상대를 가벼이 여기는 방자한 마음만 있어 만약 당군의 불리함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의구심이 생겨서 감히 민첩하게 진격해오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당국과 결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솥 벼슬에 있는 상영등이 달솔이란 백제 관등의 정이관직입니다. 의직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군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빨리 결전하려는 태도로 임할 것이므로 그 민첩함을 당할 수 없습니다. 신라군은 이미 여러 번 아군에게 패전한 적이 있으므로 이제 우리의 군세를 바라보기만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계책은 마땅히 당군의 진로를 막아서 그 군사들의 기세가 둔화되기를 기다리는 한편 먼저 한쪽 부대로 신라군을 공격하여 그 예기를 꺾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회를 엿보아 병합하여 싸워나가면 군사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동시에 또한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머뭇거리며 어느 편을 쫓아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때 좌평 흥수는 죄를 얻어 고마며지 고을에 유배당해 있었다. 고마며지는 지금의 전남 장흥입니다. 사자를 보내어 흥수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사세가 급박하오. 어쩌면 좋겠소. 이 물음에 흥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개 좌평 성충의 말과 같소. 대신들은 흥수를 불신하고 나왔다. 흥수는 지금 죄를 지어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임금을 원망하고 있으며 나라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의 의견은 채택할 수 없습니다. 당나라 군사로 하여금 백강으로 들어오게 하여 강류를 따르다 보면 배를 병행시켜 진격할 수 없도록 하고 신라군으로 하여금 탄현을 오르게 하여 지름길을 통하느라 말을 병행시켜 진격할 수 없도록 해두고 이 기회를 잡아 군사를 놓아 공격한다면 그들 적군은 곧 우리 속에 갇힌 닭과 같이 될 것이며 그물에 걸린 고기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의자왕은 이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곧 또 당나라 군사가 이미 백강을 지났고 신라 군사가 이미 탄현을 넘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왕은 장군 계백을 시켜 결사대 5,000명을 이끌고 황산으로 나가 싸우게 했다. 계백은 5,000명의 결사대를 지휘하여 신라군과 접전하기 4번 모두 이겼다. 그러나 신라군에 비해 워낙 군사의 수요가 적었고 또 힘이 다하여 백제군은 마침내 패전했고 계백은 전사했다. 신라군과 당군은 각기 진군, 양쪽 군사가 합세하여 도성으로 들어오는 나루 어귀에 이르러 강가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때 호련히 새 한 마리가 나타나 소정방이 들어있는 병영 위를 선회했다. 정방은 그것이 못내 꺼림칙하여 점쟁이에게 점을 쳐보게 했다. 필시 원수께서 꺾이실 징조입니다. 라고 궤풀이를 해왔다. 소정방은 이 점괘를 듣고 겁이 났다. 그래서 군대를 퇴각시켜 공격을 그만두려 했다. 이러한 정세를 보고 유신이 말했다. 어찌 나는 새 한 마리 따위의 괴이한 짓으로서 천시를 어길 수 있겠소. 천명에 응하고 인심에 순하여 불인자를 치는 이 마당에 불인자란 마음이 어질지 못한 자, 여기서는 백제의 의자왕을 칭한 듯합니다. 그 무슨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겠소. 그러고는 신검을 빼어 그 새를 겨누었다. 새는 갈갈이 찢어 떨어졌다. 그제사 소정방은 백강의 왼편 기슭으로 나와 산을 둘러 진을 치고 싸웠다. 백제군은 대패했다. 당나라 군사들은 강으로 밀려드는 밀물을 타고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선을 몰아 북을 울리며 진격해 올라왔다. 소정방은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곧바로 도성 30리 지점에 와 머물렀다. 백제는 도성 안의 군사라는 군사는 다 동원하여 항거했으나 또 패배하여 전사자를 1만여 명이나 내었다. 당군은 승승장구 바로 도성에 육박해 들어갔다. 의자왕은 비로소 함락을 면할 수 없음을 알고 탄식했다. 후회 막급이로다.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드디어 의자왕은 태자 윤과 함께 북쪽 변읍으로 도주해 갔다. 소정방은 도성을 포위했다. 의자왕의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성 안의 무리를 몰아 성을 고수하고 나섰다. 태자 융의 아들 문사가 그의 숙부인 태에게 불복하고 나섰다. 왕과 태자이신 아버님께서 이미 이 성을 벗어나고 안 계신데 숙부님께서 혼자 멋대로 왕이 되셨으니 만약 당나라 군사가 포위를 풀고 가는 날엔 우리들의 신명이 어찌 안전하리까.
문사는 종자들을 데리고 줄을 타 넘어 성을 나갔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 태는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소정방은 부하 장조를 시켜 성체에 올라서서 당나라의 깃발을 꽂게 했다. 태는 궁지에 몰리다 마침내 성문을 열고 목숨을 빌었다. 이에 의자왕 및 태자 윤과 왕자 태 그리고 대신 정복이 전국의 여러 성들과 더불어 모두 항복했다. 소정방은 의자왕 및 태자 윤과 왕자 연과 대신 및 장수급의 사람 88명 그리고 백성 12,807명을 당나라의 서울 장안으로 호송시켰다. 백제는 본래 5부 37군 200성 76만 호가 있었는데 이때의 당나라는 백제의 옛 영토에다 웅진, 마한, 동명, 금련, 덕안 등의 5도독부를 나누어 두고 수령을 뽑아 도독과 자사로 삼아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낭장 유인원을 시켜 백제의 도성을 지키게 하고 또 자위 낭장 왕문도를 웅진 도독으로 임명하여 백제의 유민들을 무마하게 했다. 소정방이 부로들을 이끌고 부로란 취락, 리의 장을 말합니다. 황제에게 아련하니 황제는 부로들을 일단 끄집고 나서 사면했다. 의자왕이 그곳에서 병사하자 당나라 조정에서는 그에게 금자광록 대부위위경이라는 자귀를 주고 그의 옛 신하들의 조상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손호와 진숙보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게 하고 손호는 손권의 손자이고 진숙보는 중국 남조 진나라 후주의 이름입니다. 나란히 비석을 세워주었다. 당고종은 그 13년 662년에 소정방을 요동도 행군대 총관으로 임명했다가 곧 평양도 행군대 총관으로 고쳤다. 소정방은 고구려군을 폐강에서 깨뜨리고 마읍산을 점령하여 진영을 만들고 드디어 평양성을 포위했다. 그러나 마침 큰 눈이 내려 포위를 풀어 돌아갔다. 그는 돌아가 양주 안집대사로 임명되어 토번을 평정했다. 고정 18년에 정방은 죽었다. 당고종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좌욕이 대장군 유주도독의 벼슬을 내리고 시호를 장이라 했다. 문무왕 김춘추 주기 5년 665년 가을 8월에 왕은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웅진성으로 행차하여 가왕 부여융을 만나 단을 모으고 백마를 희생하여 맹세했다. 가왕 부여융이란 백제 의자왕의 아들 융을 웅진도독으로 삼아 고국에 돌아와 유민들을 편안히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가왕이라 했으며 부여는 이름의 성입니다. 먼저 천신 및 산천의 신령에게 제사드리고 난 다음에 백마의 피를 입에 바르고 글로써 맹세했다. 그 맹세문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백마의 피를 입에 바르고는 이른바 사별이란 것이니 고대 맹세의 한 의식으로 백마를 베어 그 피를 입에 발랐습니다. 지난날 백제의 선왕 의자왕은 거역과 순종의 도리에 어두워 이웃나라와 우호를 돈독하게 하지 않고 인척과 화목하지 않는 한편 고구려와 결탁하고 외국과 교통하여 여기서 외국은 일본을 말합니다. 함께 잠포한 짓을 일삼아 신라를 침탈하여 성읍을 짓밟아서 거의 안락한 세월이 없었다. 천자는 일물이라도 일물이란 한 가지의 물건을 말합니다. 제 안전한 곳을 이름을 민망히 여기고 백성들이 해독 입는 것을 가련히 생각하여 빈번히 사자를 보내어 화친할 것을 타일렀다. 그러나 백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지세의 험함과
거리의 요원함을 믿고서 천조의 크나큰 경륜을 모멸함으로써 천조란 천자의 조정, 즉 여기서는 신라왕의 조정을 말합니다. 크나큰 경륜을 모멸함으로 황제는 이에 크게 노하여 삼가 시달린 백성들을 찾아 위로하고 죄지은 자들을 토벌하는 일을 행하였나니 깃발이 향하는 곳마다 한 번 싸워 크게 평정하였다. 진실로 그 궁궐을 없애 연못으로 바꿔버리기까지 해서라도 장차 올 후예들에게 경계가 되게 해주고 군원을 막고 뿌리를 뽑아버려서라도 그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겨주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유순한 자는 포용하고 반역한 자만 처없앰은 선왕들이 남긴 훌륭한 전범이요 망한 자를 일으켜주고 끊어진 새손을 이어주게 함은 옛 현철들이 세운 떳떳한 법이라. 일은 반드시 전적에 전해오는 옛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 백제왕 사가 정경 부여융을 웅진 도독으로 세워 그 선대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옛마을을 보정케 하노니 신라에 의지하여 길이 우방이 되어 각각 지난날의 묵은 원한을 없애고 우호를 맺어 서로 화친하며 공경히 소명을 받들어 길이 변방으로 복속할 일이다. 이에 우의위 장군 노성현공 유인원을 보내어 친히 타이르고 자세히 취지를 알리노니 그대들은 서로 혼인을 약속하며 맹세를 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함께 처음과 끝을 돈독히 하고 재해를 같이 하며 환난을 서로 구제해서 은의를 형제같이 하여 지내는 한편 공경히 천자의 말을 받들어 감히 소홀히 하지 말 것이다. 이미 맹세한 뒤에는 다 같이 절의를 지킬 것이니 만일 이에 위배하여 그 신의를 한결같이 하지 않고서 군사를 일으키고 무기를 움직여 변경을 침범하는 일이 있게 되면 신명이 이를 밝히 굽어보고서 온갖 재앙을 내려 자손은 길러지지 않고 사직은 보존되지 못할 것이며 세대가 끊어져 제사도 없어지고 남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서철권을 만들어 종묘에다 보관해두니 금서철권이란 철판에다 글자를 새기고 금으로 입힌 것으로 한 고조가 천하를 평정하고 공신을 봉할 때 사용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자손 만대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신이여 들으셔서 흠양하시고 복되게 해주소서. 흠양이란 제상에 올려진 음식을 취함을 말합니다. 입에 백마의 피를 바르는 의식이 끝나자 패백을 제단의 북쪽에 묻고 그리고 맹세문은 신라의 대묘에 간수했다. 맹세문은 대방도독 유인궤가 지은 것이다. 또한 고기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 총장 원년 무진 668년에 신라에서 청한 당나라의 원군이 평양성 교회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급히 군량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신라 조정에 보내왔다. 문무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물었다. 적국을 거쳐 당군 진영에까지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해온 황제국의 군사들이 군량이 다 했다는데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마땅한 처사는 못 되오. 어떻게 하면 좋겠소? 김유신이 있다가 하려였다. 저희들이 그 군량을 수송할 수 있사오니 대왕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에 김유신, 김인문 등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서 고구려 영토 안으로 들어가 군량미 2만 섬을 당군에게 수송해주고 돌아왔다. 왕은 크게 기뻐했다. 고기에는 또 다른 기록도 있다. 군사를 일으켜 당군과 연합하려는 계획으로 김유신은 먼저 연귀와 병천 두 사람을 당군 진영에 보내어 만날 기일을 물었다. 당군의 장수 소정방은 종이에다 난새와 송아지를 그려 돌려보냈다. 여기서 난새는 봉황새의 새끼를 말합니다.
신라군에선 그 그림의 의미를 풀 수 없어 사람을 보내어 원효법사에게 물어보았다. 원효법사는 그림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빨리 군사를 돌려라. 송아지와 난새를 그린 것은 둘이 끊어짐을 말한 것이다. 이에 유신은 군사를 돌려서 패강을 건너기로 하고 늦게 건너는 자는 목을 벤다는 엄한 군령을 내렸다. 군사들은 앞을 다투어 강을 건넜다. 군사의 절반쯤이 건넜을 때 고구려 군들이 공격해와 아직 건너지 못한 자들을 죽였다. 다음 날 유신은 고구려군을 반격하여 수만 명을 잡아 죽였다. 백제 고기의 기록이다. 고기란 역사서입니다. 부여성의 북쪽 일각에 큰 바위가 백강을 아래로 굽어보며 서 있다. 백강은 백마강입니다. 고래로 전해오는 말로는 백제의 마지막 날에 의자왕과 그의 여러 후궁들이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알고서 차라리 자살할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는 않으리라 하고 서로 이끌어 이곳에 와선 백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에선 그 바위를 가리켜 타사암이라 부르고 있으나 이것은 속설의 잘못이다. 타사암은 낙화암을 말합니다. 단지 궁녀들만 그 바위에서 떨어져 죽고 의자왕은 당나라에서 죽었다. 의자왕이 당나라에서 죽었다는 것은 당나라의 사록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신라 고전에 적혀있는 사실이다. 소정방은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이미 토평하고 나서 또 신라를 공벌하려는 심산으로 곧바로 본국으로 회군하지 않고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 유신이 이 책략을 알아채고서 당나라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고는 독주를 먹여 모두 죽게 하여 쓸어 묻어버렸다. 지금 상주 근방에 있는 당교가 바로 당군을 쓸어 묻었던 그 자리다. 당나라 군사가 백제를 평정하고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신라왕은 장수들에게 명하여 백제의 잔적들을 추격해 잡도록 했다. 신라군이 한산성에 이르러 진을 치고 있는데 고구려와 말갈 두 나라 군사들이 공격해와 신라군을 포위했다. 서로 공방전을 계속하여 5월 11일에서 6월 22일에 이르도록 고구려와 말갈 군사들의 포위는 풀리지 않았다. 신라군은 위태한 지경에 빠져 있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 뭇 신하들을 모아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해 왔으나 모두들 머뭇거리고 선뜻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럴 즈음에 유신이 궁중으로 달려와 아뢰었다. 일이 급박하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미칠 수 없고 오직 신술로나 구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신은 곧 성부산에다 단을 모으고 신술을 베풀었다. 그러자 갑자기 큰 돌만한 광채가 단 위로부터 나타나더니 별이 날 듯 북쪽을 향해 날아갔다. 한산성 안에 포위당해 있는 군졸들은 지원병이 오지 않음을 원망하면서 서로 바라보며 울고 있을 뿐이었다. 적군들이 공격을 서두르고 있는데 호련히 한 광채가 남쪽 하늘로부터 날아와선 벼락불이 되어 30여 개소의 포석을 단번에 부숴버렸다. 뿐만 아니라 적군의 활이며 화살이며 창 따위가 깡그리 부서지고 적군들은 모두 땅바닥에 쓰러졌다. 얼마 뒤에 적군들은 깨어나 황황히 흩어져 달아나 버리고 신라군은 돌아왔다. 태종이 처음 즉위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머리 하나에 몸이 둘 그리고 다리가 8개나 달린 돼지 한 마리를 바쳤다. 이 돼지를 두고 이것은 반드시 육합이란 천지사방을 말합니다. 통일할 상서로운 징조이다. 라고들 말했다. 이 태종연대에 비로소 중국의 의관과 상하로 만든 호를 착용했다. 홀이란 조례 때 대신이 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장법사가 당나라 황제에게 청하여 가져온 것이다.
신문왕 때 당 고종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말해왔다. 나의 아버님께서는 현량한 신하 위징, 이순풍 등을 만나 마음을 합하고 의기를 같이하여 천하를 하나로 통합한 공운이 있기 때문에 태종 황제라 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 신라는 해외의 작은 나라로서 태종이란 칭호를 사용하여 천자의 명호를 함부로 범함은 도리어 어긋나니 빨리 그 칭호를 고치도록 하라. 신라의 신문왕은 글을 올려 이에 답변했다. 신라가 비록 작은 나라이긴 하나 성신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하나로 통합했기에 봉하여 태종이라 한 것입니다. 신라왕의 글을 보고서 당고종은 자신이 아직 태자로 있을 때의 한 가지 일이 생각났다. 즉 어느 날 하늘에서의 외침이 있었다. 33천의 한 사람이 신라에 탄강하여 유신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것을 책에 기록해 둔 적이 있었다. 33천이란 불교의 세계 구성설에서 수미산 꼭대기의 도리천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 기록을 찾아보고 당고종은 사뭇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다시 사자를 신라에 보내어 태종이란 묘호를 고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